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1부와 2부로 나누어 각각의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유무인 통합 개념을 접목한 미래 유무인 통합 산불 대응 체계 방안을, 2부에서는 4차 산업의 하나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내 외빈 소개, 산림항공본부 고기영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토크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스크린에 국기를 향해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고, 시간 관계상 애국가 제창 및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내 외빈분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크쇼를 주최하신 산림항공본부 고기영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릉 영동대학교 오한도 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희기 책임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나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림항공본부 고기영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산림청 항공본부 고기영 본부장입니다. 패널들이 다 이렇게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주 아덱스 행사 입장객들이 많다고 해서 등록 또 입장에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데, 본부장이 또 인사말로서 적절하게 또 오실 때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주신 또 내빈들, 우리 일반 참석자들 환영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유익한 또 세미나, 산림과 항공이 만나는 세미나가 되길 바랍니다. 그 아덱스 행사장에서 산림청 항공본부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항공본부는 아시다시피 산불을, 헬기 등 공중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끄는 기관이고, 또 인명구조, 또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무 수행 과정 중에서 관찰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산불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대형화되고 또 장기화되면서 연무 발생이 많이 되면서 아침에 또 헬기를 출동을 시킬 때 연무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임무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주간 위주로 해서 또 공중진화를 하다 보니까 일몰이나 또 야간에 대응하기에 뜨는 또 항공 자원이 있긴 하지만 주력 항공 자원들은 야간 상황에 대처가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재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극복을 해야 되는 갭들인데 이런 사항들을 뭐 새로운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왔는데 본부장이 이 참석한 군에서 밀리터리에서 개최를 하는 화력 경멸 훈련에서 제가 그 차관점을 그 방안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달에 이제 포천에서 개최가 된 군사 훈련에서 F-35 또 K9 자주포 또 F-16 같은 유인 항공자원뿐만 아니고 그레이 이글 등 그 무인기 UAM 기체를 활용해서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군사작전을 또 전개를 하는 거 보고 이런 방법들 통해서 군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구나. 우리 산불과 같은 재난 대응에서는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두 눈으로 관찰을 했고요. 관련해서 내부 검토 또 여기 또 발표하시지만 하나의 이런 그 유무인 복합에 대해서 아주 또 연구하시고 상용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과 또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관점은 밀리터리의 그 적극적인 신기술을 활용한 그런 유무인 복합 전술에서 시동이 되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사실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순한 유무인 복합 자산만 전개를 하는 게 아니고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관제나 또 치밀한 지휘 전략 시스템들을 또 그 현장에 활용을 하는 것에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불 대응도 연중화되고 대형화되고 전국화되는 산불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가용 기술 전략들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세미나를 좀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그렇게 적용하지 못한 측면들, 항공안전법, 또 여러 안전에 대한 또 유인 위주의 현재 산림항공본부의 자산 운영 이런 현실에서는 유무인 복합 전술을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갭들은 존재를 하는 한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갭들은 메꿔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좀 길게 또 하면 흥미로운 또 패널 토론이 반감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줄이는데 우리 준비는 다 되셨나요? 패널들 다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전문가들 오시는데 유무인 복합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UAM 드론으로 대변되는 UAM을 통해서 저희 산악의 인명 구조 또 산불 지원 이런 수요들도 지금 점증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매뉴얼로 해서 그런 딜리버리를 하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현재 기술, 미래 기술로 해서 화물 수송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오늘 주제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항공본부 한정된 자원으로 하기는 어렵고 민간의 다양한 기술들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같이 논의를 한다고 하면 당장은 아니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전략들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이런 희망으로 해서 오늘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또 오프라인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런 희망과 기대로서 오늘 세미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부
유무인 복합 산불 대응 체계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김태건 기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분께서 키가 크시니까 제가 마이크 조정이 또 들어가야 되네요. 자, 지금까지는 좀 격식 있게 진행을 했고 지금부터는 토크쇼입니다. 쇼. 격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래 패널분과 제가 여기 앞에 앉아서 둘이서 사담 형식으로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격식 없이 진행을 하는 토크쇼입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셨지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산림항공본부의 항공연구회 회원인 김태곤 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잡은 주제는 유무인 통합 개념인 이 멈티 개념이라고, 저도 이번에 이걸 조금 보면서 알게 됐는데 어떤 멈티 개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산림항공본부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방향을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먼 미래에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자 입장에서 어떤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각 기관이나 회사에서 기술을 발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여러 기관에서도 참석을 하셨듯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저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내용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크쇼에 앞서 가지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널은 한 분이신데 하나시스템 유무인 복합체계팀의 김현중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기 앉아서. 시스템 세팅을 한 1분 정도 할 건데 오늘 들어오시기 굉장히 힘드셨죠. 여기 들어오신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게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정말 저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하시게 될 거고, 저렇게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될 거고, 저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크게 의문을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전에 저기 본부에서 세미나 할 때 보고 오늘 또 여기서 보게 됐는데 아침에 들어오기 힘드셨죠? 예. 이번 아덱스가 지난번보다 훨씬 인기가 좋아서 벌써 어제 개막일부터 저도 겁을 많이 먹고 아침 8시부터 와서 기다리다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아침에 와서 보니까 패널분 들어오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혹시나 시간에 못 들어오실까봐 긍긍전전했습니다. 네. 저희들 주제는 뭐 알고 계시듯이 산불 대응 방안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산림항공본부가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전문가분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기 부스에 가보면은 국방혁신 4.0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 부스를 한번 아침에 제가 봤는데 무인기가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국방혁신 4.0도 유인기와 무인기, 그다음에 이제 공중에서도 그렇지만 해상에서도, 그다음에 육상에서도
그런 유무인 체계들이 연계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부수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멈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멈티가 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무인 뭐 서로 협력해가 하는 것 같은데 그 멈티가 뭘까요? 멈티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거는 그래도 2016년 17년쯤에 미국에서 처음 만든 말이에요. 미국 육군연구소에서 멈티라는 말은 manned, 그다음에 unmanned, 뒤에 t는 teaming입니다. teaming. 즉 유인과 무인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어떠한 효과를 낸다라는 개념이고요. 이 개념 자체는 이제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무인 체계 위주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무인만을 가지고 전투를 수행하는 데는 굉장한 기술적인 한계점에 봉착을 해서 그러면은 유인이 주로 임무를 수행을 하고 무인 체계들은 그거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하면 효과적이겠다 해서 나온 개념이 멈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사회적인 현상이 인명을 중시한다거나 그다음에 저출산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되고 네. 또 복무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 대신에 위험한 일들이나 조금 쉬운 일들은 로봇이 대신해 보자 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런 유인 체계가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다음에 향후 이제 무인 쪽의 시스템이나 어떤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인 체계가 있을 건데 하나의 교집합 영역으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저도 그랬던 적도 있고 무인 체계가 발전을 하고 무인 체계가 저희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은 유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할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지만 조종사들 입장에서도 내 직장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많은 우려도 저도 그랬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분리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인 체계가 바탕이 된 와중에 그분들의 생존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의 무인 체계가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정확하게 되겠네요.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 예. 제가 좀 이해력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면서 네. 과연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활성화가 크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외국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예. 미국에 보면은 아파치 알죠? 아파치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무인기와 협력을 해서 운용을 했었고 네. 독일에서도 이렇게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호주, 유럽 각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모 업체에서 이렇게 또 활용을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체계들을 위해서 과연 기술이 어느 정도 현재 돼 있고 앞으로 지금까지 동향은 어떤지 네. 한번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화 시스템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한화 시스템은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방위 산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국방 연구 개발 사업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유무인 복합 체계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인명 중시 사상, 뭐 복무 기간 단축, 병력 자원 고갈 등으로 국방에서도 무인 체계의 중요성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은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은 무인기라든지 자폭 드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다음 무인기, 그다음에 무인 차량. 근데 이제 무인기는 폭탄을 조금 이제 중량 때문에 작게 실으니까는요. 무인 차량이라든지 무인 수상정에 폭발물을 실어서 적이나
적의 시설물들을 폭파하는 뉴스들을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엄청 좋지요. 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고 있는데, 그럼 국내에서는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요. 국내에서는 한 20년 전이죠. 한 2004년 정도부터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무인 체계 개발을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수행해 오고 있고요. 이제 그 결과로 해서 아마 3, 4년 뒤에는 로봇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일들을 대신 수행하는 것들을 곧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는 지상에서 전투 차량이 전투 차량이나 수색 차량들이 적이 가보지 못한 전투 환경들을 미리 가서 보고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런 국내에서는 보실 수 있을 거고요. 20년 전이죠. 다만 이제 2004년 정도 무인 체계들을 대전에 있는 기술 개발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미국이나 무인 체계 개발을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기술적인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결과로 해서 어떤 점이 있냐면 아마 3, 4년 뒤에는 무인 체계를 운용하려 그러면 무인 체계와 통신이 돼야 되잖아요. 무선으로 통신 거리에 대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너무 멀어지면은 무인 체계를 조종할 수 없죠. 무인 체계가 본 영상들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일 크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로봇의 자율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 영화에서 보듯이 로봇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다 개입해서 로봇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로봇 한 대당 차량이나 한 명씩 꼭 수색 차량이 돼요. 저기 가보지 못한 전투 사람이 미리 가서 보고 대한 대응책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국내에서는 보실 수 있을 거고 20년 다만 이제 마지막 아니어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AI가 기반이 되는 로봇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한계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로봇은 써야 되는데 로봇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전투 임무를 수행을 하고, 로봇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나 네. 무거운 짐을 날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써보자 해서 이제 멈티 개념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미 이제 무인기라든지 무인 차량을 원격 주행하는 기술들은 곧 곧 군에서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 체계와 무인 체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가라는 기술들도 지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아마 2030년대 중반 정도 되면은 유인과 무인이 서로 협업해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산림항공 본부 입장에서 그러면 산불 대응에 접목을 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우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불을 대응하는 데 있어가 뭐가 부족하기에 이 무인 체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의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가, 그걸 우선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산불을 함에 있어가 제한된 사항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이. 저희들 현재 산불 체계는 헬기 혹은 지상에서 인원들이 산불을 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는 그 헬기들을 통제를 하는 지휘기가 운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대형화되고 그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확인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 대한 감시를 제한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추가적인 지휘기를 띄울 것이냐, 아니면 무인 체계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감시가 제한되는 지역에 대해서 무인 체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큰 저희들 개념을 잡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제안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자, 항공기가 떴어요. 유인기죠. 저들 비행을 하다가 산불 진화를 하다 보면 전에 이제 울진
대형 산불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한이 됩니다. 어떤 제한이 되는 상황이 있느냐? 시정이 제한돼요. 저는 눈을 보고 들어가야죠. 불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산불이 나면요, 연무가 장난이 아닙니다. 연무 속에 들어가면 구름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고 눈을 가리고 비행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죠. 그게 가능하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인 체계를 데리고 와서 너가 좀 해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비행을 하다 보면요, 통신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특히 산악 지역이고 산불이 나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통신을 다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저궤도 위성, 뭐 우리 외국에서도 많이 써, 저기 모 기업의 스타링크나 저궤도 위성을 활용을 하면 통신과 어떤 데이터, 화상 이런 것들이 다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무인 체계, 이 몸티를 그럼 활용해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가려고 하는 방향은 이제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작이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재해 대응과 관련해서 국방 쪽이 아니죠. 국방은 지금 현재 굉장히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재해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산림항공본부처럼 이런 개념을 진짜 갖고 시작을 한 곳이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거기서 필요한 걸 또 얻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 김 기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들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명확하게 유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산불이 한번 나면은 도저히 끄지를 못해서 몇 달씩 산불이 지속되고 하죠. 그래서 미국 사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찾아봤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인체들을 활용을 해서 산불을 감시하거나 진압을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데요. 네. 이제 연구 개발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도 네. 빨리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들이 이런 연구 개발을 하는 목적은 네. 지금 김 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이라든지 심한 연무로 소방 헬리콥터 조종사 분들의 시야가 제약되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신속 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나사에서도 산불 감시 대응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세로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유인 소방 헬리콥터와 네. 무인 드론이, 그러니까 무인 드론이 소방 헬리콥터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연무가 심한 지역을 무인기가 돌아다니면서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을 해주면 유인 소방 헬기가 그 지역에 가서 위에서 진화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나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의 드론을 제작하는 벤처 기업에서는요, 이미 그 파이어플라이 헤비리프트 드론이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시범 적용을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드론의 적재량은 한 50kg 미만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그 이륙 준량이 적네요. 네, 이륙이 그래도. 적은데, 근데 이제 얘 용도는 뭐냐면은요. 네. 이제 산불이 나면은 하늘에서는 소방 헬리콥터가 진화를 하지만은 그 지상에서는 진화 요원들이 직접 그렇죠. 소방수를 가지고 진화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방수들한테 끊임없이 소방수를 공급해 주는 거죠. 아래서 불을 끌 소방수를 끊임없이 지원 개념이네요. 공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방수들이 필요한 식수라든지 네네. 기타 자원들을 보급하는
그런 용도로 우선은 활용을 하고자 시범 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벤처기업의 로드맵을 보면은 향후 적재 중량이 500kg급까지 늘릴 500kg급까지 늘려서 직접 소방 헬기로서의 기능을 일부 수행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500kg 500리터죠. 네네. 500리터의 소방수로는 한 대로는 부족하겠죠. 그렇죠. 양은 부족하지만은 이 소방 헬기들을 10대, 20대 그래서 집중적으로 군집으로 운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 효과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요즘 드론과 관련해 가지고 행사를 보면 군집 비행을 많이 봐요. 아니 저게 어떻게 서로 저렇게 부딪히지 않고 저렇게 멋진 단어와 그림을 형성을 할까? 그만큼 우리가 기술이 거기까지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군집 비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크게 그거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듣고 문득 생각하기에 우선은 지금 지원 개념으로 왜 이륙 중량이 낮으니까 네. 그 다음에 공중 채공 시간도 아직까지는 크게 늘지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앞으로 이제 그게 다 이륙 중량도 높여가 직접 진화가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모습을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산불과 관련해가 지금 제한되는 사항을 한 몇 가지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저희들 현 상황에서 감시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요걸 하기 전에 원래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었지만 갑자기 지금 생각나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산불이 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즉 감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은 매뉴얼이죠. 사람이 산불 감시 요원 일반적으로 산불 감시 요원이 이렇게 산에 있으시다가 불을 난 걸 확인을 하고 신호를 보내서 추가적으로 다른 팀들이 가서 요거는 대응을 해야겠다. 요거는 항공기로 대응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일반적인 인원들이 대응해야겠다는 걸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그 팀들이 가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눈으로 보기 힘든 지역까지 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할 것이냐? 이 감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무인 체계를 가지고 앞으로 AI도 많이 뭐 AI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감지 체계에 대해서 갑자기 지금 생각났어요. 그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기 고 부분도 미국에서도 저희보다 더 많이 고민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숲이 넓어서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감시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소방청에서는요.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무인 체계를 이용을 해서 산불을 감시하는 서비스들을 지금 시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산불이 잘 나는 지역, 위험 지역이겠죠. 네네. 위험 지역을 선정을 해서 CCTV를 한 1000여 개를 설치를 했답니다. CCTV를 1000여 개를 설치를 해서 그 CCTV에서 보는 영상으로 이제 AI로 감지를 하는 거죠. 연기가 난다. 그러면은 그 연기가 난 거를 소방청으로 알려주지요. 그러면 소방청에서는 김 기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직접 나가거나 감시 수단을 때려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AI 기술들이 조금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러겠죠. 지금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산불이 나서 연기가 나는 거랑 대형 농기구들이 발생시키는 먼지 있지 않습니까? 그 먼지랑 연기랑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런 먼지들이 화재로 오호 신고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시범 운용을 해봤더니 이제 산불 감시 그 정확도라 그럴까요?
AI가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사람들이 신고 전화 그렇죠. 들어온 것들이 사람들이 신고 전화 들어오기 전에 한 40%를 미리 AI가 감지를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것도 AI 기술들도 데이터들이 쌓이면 굉장히 정확도는 올라갈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무인 체계들은 항상 드론을 띄울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위험 지역에는 고정형 CCTV를 설치를 해서 AI 기술로 산불을 조기에 탐지하는 기술들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상용의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 이 생각해봤어요. 자, CCTV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현재 우리나라도 CCTV가 산마다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산불 감시용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교통용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 CCTV는 단순히 그 현상만 보는 거죠, 영상만. 근데 지금 이제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AI 기술이 접목이 된 충분한 데이터가 들어가서 그 CCTV가 그걸 보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대응까지 뭐 어떻게 하라 이것까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제 구비해 가지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이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제 저기 항공우주연구원을 갔더만 성층권인가 거기에 무인기죠 드론을 띄워서 활용을 하는 그런 연구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에 그 무인기가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네. 그 위에서 우리가 뭐 도시 지역을 확인할 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많이 없는 그 다음에 확인하기 어려운 산불이 났을 때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 위주로 그게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고고도의 정지 궤도 위성을 운용을 하면 확인도 가능하고 물론 그게 화상은 아직까지 그만큼 실력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제 더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어떤 열 감지 센서를 통해 가지고 또 확인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다양한 측면으로 무인 체계를 활용을 해서 감지 측면에서도 많이 발전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뭐 감지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사전 얘기도 안 했는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랬었을 건데. 자,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이제 산불이 났잖아요. 나가지고 이제 감시하는 방향에서 아까 제한적인 게 지휘기가 포괄적인 지역에 대해서 감시를 제한한 상황에서 대체 방안으로 정찰용 무인기를 이제 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찰용 무인기를 운용을 한다. 요거는 이제 감시용입니다. 자, 이게 뭐 물을 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정찰용 무인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지상에서 컨트롤도 할 수 있을 거고 네. 지금 국방 혁신 4.0에서 공중에서 멈티 개념인 유인기가 네. 그 무인기를 컨트롤 직접 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상에서의 컨트롤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상에서 컨트롤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러면 네. 저희 지휘기가 네. 이 정찰용 무인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까지도 네. 이제 발전을 하는 개념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요. 예. 조금 많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유인기에서 네. 유인기를 조종하시는 파일럿 분들이 네네. 유인기 안에서도 무척 중요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순간순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내가 내 할 일이 이만큼 이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일들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추가로 무인기를 조종을 해야 된다. 굉장히 조종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저희 국방 쪽에서는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제 군에서도 전차를 통제하시는 지휘관이 내 감시 수단으로 무인 차량을 같이 운전하면 좋지 않겠느냐. 네네. 근데 실제로 조종하시고 통제하시는 분들이 그럴 여유가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무인기를 조종하든 헬리콥터에서 무인기를 조종하든 기술적인 문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다만 조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조종하시는 개념이 맞는지는 네. 많은 고민을 해보고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조종사가 그걸 컨트롤하면 안 되죠. 추가적으로 한 명의 인원이 탑승을 해야 되겠죠. 네, 그거와 관련된 장비도 세팅을 하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나라 모 기업에서 개발한 항공기의 향후 멈티 개념도 그렇더라고요. 뒤에 어떤 추가적인 한 명이 탑승을 하고 장비를 가지고 그 장비를 이용해서 그 인원이 공중에서 네. 에어 투 에어 개념으로 무인기를 통제를 한다 하는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무인기가 통제를 해가지고 그 영상을 그 지휘기에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지상의 어떤 컨트롤 타워들에도 보내줄 수 있는, 그래서 공중 지휘기가 확인하지 못하는 그 넓은 지역에 어떠한 지역에서 추가적인 산불 현황이나 어떤 것을 정보를 가지고 지휘기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 방법도 향후 무인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될 거로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진화가 제한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연무나 혹은 야간에 아주 위험한 지역, 헬기가 유인기가 들어가서는 생존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지역, 무인기를 활용하자. 거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는 왜냐하면 항공기, 무인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굉장히 요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산불 진화 대응을 위한 궁극적인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저기 미국에서는 최초의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건 지원 개념이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직접 진화하는 개념처럼 그쪽 목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궁극적인 그림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가 네, 예. 고민을 해보면은요. 첫 번째는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는 대용량 적재 능력을 보유한 무인기 기체 개발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저기 이륙 중량이 충분히 돼야 맞습니다. 되니까. 그렇죠. 예. 두 번째는 공중과 지상과 충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용량 장거리 대용량 송수신 기술, 데이터 송수신 기술이 필요할 그건 겁니다. 통신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럼 세 번째 기술은 그러면은 무인기도 있고 통신도 뚫렸다 그러면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찰 무인기를 보내고 유인 소방 헬기를 보낼까 무인 소방 헬기를 보낼까라는 판단할 수 있는 지휘 통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나 혼자 도저히 이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없어라고 네. 할 때 다른 뭐 다른데 소방청이라든지 군이라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타책의 연동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뭐 필요한 게 많네요. 네. 갈 길이 멉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 네 가지 기술들이 예.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제가 뒤에도 한번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되겠나? 이게 너무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언젠가는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념을 잡지 않으면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련 업체에서 개념을 우리가 잡아줘야지만 관련 업체에서도 개발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거라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초반에 저희들이 산불의 저 제한상의 통신 쪽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저고도 위성으로 이용하면은 통신, 음성, 영상까지 방금 얘기했던 그 영상 분야나 어떤 데이터에 있어가지고 크게 제한이 없을 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말씀해주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정찰용 무인기도 아까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직접 진화를 위한 진화용 무인기도 얘기를 했는데 정찰용 무인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정찰용 무인기가 이제 공중 지휘기나 지상하고의 어떤 관련 영상이나 데이터를 그런 지형적인 요소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통신이 끊김없이 할 수 있는 직접 통신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헬기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도 그거는 되는 것 같아요. 장애물 회피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아웃 오브 컨트롤 상황에서는 뭐 어느 지역이 계획된 지역에 가가지고 착륙을 하고 네.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무인기가 이제 공중에서 날아다녀요. 네. 근데 여기서 유인기가 이제 있습니다. 물론 지상에서 이래 컨트롤 하겠죠. 그러나 이 유인기가 이 무인기 위치를 판단이 못하고 막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 어떤 완충 공간이 필요하냐? 그렇게 되면 너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향후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얘가 나도 모르게 갔다. 그럼 이놈이 요거를 인지를 해서 지가 스스로 지상 통제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무인기가 유인기의 위치를 내가 이대로 가면은 부딪힐 거다라고 네네. 판단을 해서 회피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도 그런 기술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상용화돼 있는 기술도 있고요. 네. 레이저 센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앞에 장애물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할 수도 충분히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센서라는 것들은 공중에서 어떠한 오동작을 일으킬지는 솔직히 그렇죠. 장담은 못하죠. 저는 그 부분은요 무인기를 통제하는 데서 지금 현재 유인기가 어딨다라든지 그런 네네. 위치를 다 보고 예. 기본적으로 무인기를 관제해 주는 방면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안전하겠죠. 맞습니다. 예. 통제를 하는 입장에서 야 유인기가 자기 이제 화면에 나오겠죠. 유인기 그렇죠. 뭔가 장착을 해가 가니까 내가 피해 준다는 개념이죠. 이거는 맞습니다. 예. 무인기가 어떤 유인 사람의 통제를 받아서 유인기를 확인해서 피해 준다는 개념이고 이게 이제 네. 좀 더 발전이 되면은 네. 자동으로 하는 방향이 물론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 바탕이 되겠죠. 그렇죠.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 도킹 시스템이라고 하던데 네. 이 무인기가 계획된 지역을 정찰을 해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다 이제 미래엔 다 준다. 그럼 지가 이제 시간 되면 와서 네. 어디를 딱 스테이션 도킹을 딱 해요. 네. 그리고 충전을 해. 네. 충전이 끝나면 또 계획된 지역에 또 날아가요. 그렇죠. 24시간.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산불 상황에서도 필요하지만 감시 아까 최초에 감시하는 거 있죠. 감시 측면에서도 야 여러 대의 정찰용 무인기를 각 지역에 설치를 해놓고 도킹 시스템을 설치를 해놓고 1번부터 10번까지의 도킹 시스템이 있고 10번까지 무인기가 있을 때 야 너는 이 지역을 산불 위험 지역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해놓으면은 지가 충전했다가 감시하고 뭐 일 있으면 알려주고 계속 일하면 24시간 네. 365일 감시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시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로도 네네. 충분히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 다만, 괜찮을 것 예, 같더라고요. 예. 물론 그거에 대한 신뢰성은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아웃 오브 예. 컨트롤이 안 되는. 네. 예. 근데 이제 보면은요. 그 무인기들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만 그렇죠. 있으면 네. 충분히 가능한 건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떤 분들은 야 무인기가 이거 하면은 한 대에 1,000만 원인데 이거 하다가 자기가 떨어지면은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요. 약간의 우리 생각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게요. 무인기는 우리가 모시고 댕기는 그렇죠. 기체 장비가 아니라 맞습니다. 사람이 못하는 일을 그냥 대신해주는 내 부하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죠. 얘는 떨어져도 얘는 고장나도 내가 안 다치니까는 얘가 나 대신 떨어졌구나. 딴 거 또 사면 되지라는 개념을 갖고 무인기를 활용하시는 개념을 접근을 된다면은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시스템도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시에 유인기가 떠서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그 시간만 하는데 그게 들어가는 인력이나 연료나 네. 그거에 비하면은 요거는 365일 24시간 그렇죠.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우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자, 이제 아주 이제 극단적인 이제 목표죠. 진화용 무인기입니다. 진화용 무인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화용 무인기가 계획된 지역에 가서 담수를 해서 계획된 지역에 가서 투하를 하고 그게 자동으로 반복화되고 그리고 같은 공간에 떠 있는 유인기와의 완충도 되고 그리고 그 물을 뜨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륙 중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공중 채공 시간도 늘려야 되는데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에 요즘 보시면은 UAM이라는 소리들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네네. 드론 택시죠. 드론 택시. 2025년에 서울 상공에서 드론 택시를 띄우는 것을 목표로 많은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한화 시스템도 이제 미국에 있는 오버에어라는 이제 무인기 제작사랑 서로 협업을 해서요. 지금 올 가을부터는 미국에서 시험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무인기 이륙 중량이 어떻게 되느냐? 네. 보통 그게 이제 이동 택시잖아요. 그러면 택시에 사람 한 명만 태우고 다니면 안 되니까는요. 승객들을 총 6명까지 태울 수 있는 기체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승객 한 명이 짐도 있을 거고요.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 적게 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한 명 승객당 중량을 80kg이라고 가정하면은요. 480kg, 약 500kg의 중량을 싣고 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한 10시간 이상. 한 번 충전에 10시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체 거기 발전기가 들어가야겠네요. 고효율 배터리가 그 중량만큼 실는 거죠. 사람이 타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드론 크기로 보시면 안 되고요. 거의 헬리콥터 크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람이 6명 타는 헬리콥터 크기이기 때문에 실을 수 있는 배터리 양도 많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런 기체들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개발을 해놓고 그래요? 지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시 반까지인데 예, 알겠습니다. 요 이제 그 시간 이제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남기고 하겠습니다. 순간 생각했는데 그 배터리 제 차에 그냥 장착해 가지고 나 평생 타고 싶은데 충전 안 하고요. 물론 500kg 지금 현재 기술로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은 더 요구를 하겠죠. 예, 한번 물을 뜨면은 그 이상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그만큼 발전을 또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거는. 예. 이제 저희들 통신 안 되는 건 아까 적어도 위성으로 이렇게 뭐 하면 또 될 거로 같습니다. 자, 아마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 화면이 뭐냐? 저희 산림항공본부 2층에 딱 있는 화면입니다. 이 사진인데요. 현재 저희들 산불 진화 체계라고 보면 됩니다. 보면 다양한 기종을 가지고 산불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걸 발판 삼아 향후 저희들의 어떤 개념을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이제 기술들이 다 도입돼 가지고 언젠가는 저희들 그 사진이 이런 사진으로 바뀌는 날엔 곧 올 거다. 이 무인기들이 저희 유인기 조종사들의 생존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산불을 끄는데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산림항공본부와 모든 직원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고 컨셉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10시 25분이네요. 저는 이 1시간 동안 어떻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어갈까 했는데 또 팀장님께서 잘 또 이끌어 주셔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요 앞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한번 의견을 한 5분 정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거는 있습니다. 어떤 저렇게 될까 안 될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지금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살림항공 TV에서 예. 보고 계신 분들이 네네. 여러분께서 이제 예.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닉네임 현철 분께서 질문 아, 주신 게 잠깐만요. 여기 앞에 여기 박사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먼저 먼저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이 우리 국내 공공용으로는 가장 많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전적으로 조종사 내지는 운영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무인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려고 그러면 질문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겠죠. 구체적인 게 임무가 뭐냐, 환경이 뭐냐, 네네. 이런 몇 대가 됩니까? 네. 내가 이걸 투자해야 되냐? 네. 무지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오늘 시작은 시작점이다. 네. 그러게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네. 버전 0.1 이제 0.1 정도로 네. 저는 1.0이 어느 정도 된다 보면 이제 0.1 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회의가 끝나도 산림청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든가 계속 서로 간에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대화의 채널을 이끌어 주시면 아마 국내 산림 녹화에 많이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에 저희들이 요거 관련해가 본부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요 정도 얘기해도 기업체에서는 안 잡혀요. 내가 뭘 해줘야 되지? 뭘 개발해가지고 해야 되지? 안 잡힐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본부장께서 한 말씀이 있는데 산불이 났을 경우에 실제 산불이 났을 경우에 대형 산불이 났을 경우에 관심 있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참석을 해봐라. 그 현장으로 오셔보십시오. 오시면은 산림항공본부가 대형 산불일 때 어떤 체계로 산불을 끄고 있구나. 그걸 보시면은 저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제한사항이 있네. 저건 내가 조금 하고 싶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기회가 분명히 올 거고 요즘 산불이 많이 납니다. 내년에도 올 건데 그럴 때 한번 참석하시는 게 물론 안 나는 게 좋죠. 그러나 나게 되면은 그런 기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 쪽에서 또 뭐 질문이 있던 것 같은데 현철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앞으로 드론 대수가 급속하게 늘면서 트래픽 증가로 관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용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방안이 잘 대처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대규모 산불 사태 발생 시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요? 어떻게 빠른 의사결정 및 조치를 취하기 위한 효율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뭐 우리 전문가 팀장님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물론 이제 운용하는 드론 대수가 많아지고 그럼 트래픽 문제는 있을 건데요. 그만큼 통신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GCS라 그러죠. 통제소에서 수많은 드론을 다 통제하는 것들이 아니라요. 드론끼리 통신하는 통신 기술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그런 트래픽 문제들은 이미 해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용자 입장에서 나는 20대를 날릴 거야, 30대를 날릴 거야 그것만 정해 주시면은 저희 엔지니어들이 다 그거를 이뤄드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술 기반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AI 기술과
인간에 대한 협업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뭔가 AI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으로서는 AI는 인간의 판단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 수단으로만 쓰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람이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들을 빠르게 사람한테 제공해 주면 그만큼의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1부는 또 2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 준비하시는 분이 또 시간을 제가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 사항은 차후에 필요시에 댓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면 보이시죠? 나아갈 방향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시간 관계상 쉬는 시간 없이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자리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2부에서는 4차 산업이 하나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드론은 현재 많은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며 우리의 삶에 많은 편의와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산림 재난 현장 드론을 활용한 물자 운송이라는 주제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진행자이신 중부권 드론 활성화 위원회 김정헌 사무총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하시고 앉아서 진행해 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가 또 마련됐고 1부가 아주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중부권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정헌입니다. 우선 이 산림항공본부에서 이런 행사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뜻이 깊고요. 벌써 산림항공본부에서 이런 연구라든지 토크쇼라든지 또는 포럼을 벌써 한 지가 벌써 4년 횟수로 한 5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목적은 아무래도 국가의 어떤 산림 재난이라든지 관여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이런 걸 위해서 밤낮으로 주야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저희가 진행하게 된 그 토크쇼 주제는 산림재 현장에 드론을 활용한 물자 운송에 대해서 오늘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파블로 항공의 우리 물류 배송 담당이신 유지창 부장님 오셨습니까? 네. 소개는 좀 이따가 각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기술협회 드론기술협회의 김영우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자리를 이동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파블로 항공 유지창 우리 부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파블로 항공이라고 저희 이제 뭐 여러 가지 군집 비행과 그리고 UAM 쪽 사업 그리고 물류 배송 사업까지 이렇게 충분히 뭐 역량을 높여서 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파블로 항공 이제 물류 배송 사업부 유지창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한국 드론 기술협회 우리 김영우 회장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아침부터 사실 일찍 오느라고 다들 이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자리를 또 채워주셨으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걸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거 산림 재해 현장에서 이 물자 수송하는데 드론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요새 그런 말씀도 많이 있고 해서, 근데 잘 아시겠지만 뭐 배터리 문제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법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그 토크 쇼를 진행하게 돼서 우선 뜻깊게 생각하고요. 우선 저희가 그 드론 물자 운송 사업에 추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우선 파블로 항공에서는 이제 저희가 제주도에서 서귀포항에서 우도항까지 몇 킬로에서 60킬로 되는 거리를 드론으로 물류 배송을 하는 사업을 처음에 우선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선 성공적으로 우선은 그 사례를 1차적으로 가졌었고, 2차적으로 저희가 이브기톨이라는 이제 멀티콥터를 떠나가지고 브기톨이라는 이제 멀티콥터와 고정이 합쳐진 기체를 운용해가지고 인천에서 덕적도랑 이런 섬으로 80km 되는 곳에 이제 물건을 배송하는 이제 사례를 좀 성공적으로 해서, 지금 통계적으로 이제 드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0년도 사업에서는 드론으로 관련된 사업들이 굳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퍼센테이지가 없는데, 이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 25년도에부터는 지금 13% 정도 해서 약 15조 원에 대한 이제 드론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에 지난 5년이 지난 30년도에는 40%로 지금 비전이 전망이 지금 높여지고 있습니다. 그 40%는 지금 드론 딜리버리 배송에 중점적으로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고, 지금 실제로 22년도로 봤을 때 뭐 해외 사례로 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드론 배송 사례라든지 실증되는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파블로항공에서도 이런 부분의 미래 전략 사업으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상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 회장님. 네.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처음에 인사 말을 하실 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참 와닿았거든요. 전쟁에 이제 훈련을 하는 것과 사실은 좀 비슷하게 우리도 이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최근에 산불들을 제가도 같이 이렇게 가서 보고 이렇게 보면 뭐 완전히 게릴라전처럼 이렇게 불이 막 났다가 저쪽에 나가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옛날보다 그 진화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들, 그러니까 날짜들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사실은 하시는 대원분들이나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군수거든요. 사실은 전쟁에서 아무리 좋은 내가 무기가 있어도 총알이 없거나 미사일이 런치는 있는데 미사일 자체가 없으면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건 고철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대형화되고 이제 점점 잦아지는 산불의 대응을 위해서는 결국은 그 지원해주는 후속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와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거를 지금 이제 산림항공에 있는 헬기들을 그쪽에다 투입을 한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부분으로 적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이제 드론 배송 기술들을 어떻게든 여기다 좀 접목을 해서, 물론 이게 이제 만능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드론이 한 7년, 8년 전에 국내에 소개됐을 때만 해도 이게 전부 다 만능인 것처럼 이제 꿈꾸잖아요. 사실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요즘 뭐 며칠 지난주도 이제 로보월드라고 킨텍스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각종 로봇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이제 걸어다니는 로봇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특히 얘한테 말을 막 걸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저기 뒤에서 사람이 조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로봇이 그냥 실제 그 사람하고 대화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인식을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자동화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묻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드론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직 부족한 점이 사실 되게 많지만, 그러면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얘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점점 해 나가서 이 산림항공에서 산불 재난이나 대응해서 어떻게 보면 군수 지원이라든지 후속 부분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 것도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네, 드론의 그 물자 운송 사업 추진 동기는 결국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보완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제 헬기가 주로 저희가 이제 한 49대 정도 산림항공본부에 있는 헬기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지원이 드론이 대안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맞으시죠? 네. 그러면 다음은 이 드론 물자 운송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드론 물자 운송 시스템에는 이제 각종 기체나 그런 부분들은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이외에 이제 통신 시스템과 그리고 관제 시스템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종 다수 모빌리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통합 관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종 다수라는 이제 말씀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드론 그리고 뭐 차량이 뭐 무인 차량이 될 수도 있고 무인 이제 항공기도 나올 수 있겠죠. UAM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25년도나 이런 사업들이 이제 비전 전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종 다수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저희 지상 관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뭐 지상 관제 시스템들이 설치형으로 이제 대부분 무겁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휴대폰이라든지 태블릿 그리고 PC 어디에서나 그냥 간편하게 아이디로 접속만 하시면은 이런 부분을 관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는 관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비과시권 비행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통신 시스템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강화를 하고자 아직 지금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통신 시스템은 3중화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지금 RF 그리고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LTE 그리고 오늘 일부에서도 뭐 나왔던 건 위성통신 이렇게 세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RF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거리가 뭐 짧다 보니까 주 환경적인 요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 주 통신은 LT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TE를 사용한다 그래서 뭐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이 뭐 발생을 하죠. 아무래도 뭐 음영 지역이라는 것도 충분히 있고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이런 데에서 통신 두절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한 게 이제 위성통신입니다. 위성통신으로서는 뭐 실제로 빠르게 LTE만큼의 통신을 뭐 속도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체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뭐 느리지만 어떠한 명령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이런 방식은 저희 뭐 수동으로 한다기보다는 뭐 하트비트로 하면 기체가 주고받는 신호가 일정 정도 딜레이 됐을 때 뭐 스위칭 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LTE가 두절이 돼가지고 하트비트가 신호가 끊어졌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은 뭐 위성통신으로 전환이 되게 돼 있고요. 다시 LTE 통신이 뭐 복구가 되면은 다시 LTE 주 통신으로 복구할 수 있는 스위칭 방식을 사용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저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잠깐만 저희가 비행장이다 보니까 소리를 한 20% 좀 오버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들리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20%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일단은 옆에 이제 우리 부장님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 불났을 때 이렇게 가서 같이 보거나 하면 사실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저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게 아마 홍대 쪽이었죠. KT의 전화국 거기서 불이 나서 그 건체가 다 죽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 복구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거든요, 실제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을 쓰는 것도 좋지만 얘가 100% 쓰는 거는 사실은 정말 좋은 환경인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불나고 산불이든 뭐 이렇게 지나가는 형자는 사실은 되게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정신이 없다 보면 모두들도 긴장을 하거든요. 긴장을 하다 보면 똑같잖아요. 날카로워지거든요. 이렇게 쿡 건드리면 폭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나 저기 불 끄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긁어 치니까 나 올리지 마, 절로 가,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스무스하게 가기 위한 시나리오라든지 그런 환경도 고려가 많이 된 시스템들이 결국 나와야 이게 있으면 더 좀 되는 거 오케이. 그치만 얘가 지금 업무를 방해한다면 그건 이제 또 옳지 않은 방향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스템하고 이게 더 좋아하시냐는 사실 조금 이렇게 양립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엄청 좋긴 한데 만약 그 KT 사례처럼 이게 블랙아웃이 되면 하다가 다 멈추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멈췄을 때 나는 뭐 해야 되지? 나는 그럼 여기 가서 더 뭐 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든지 그런 이제 대비책들이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같이 할 수 있게 뭔가 체계가 만들어지고 가야 결국은 얘는 우리 보조하는 거거든요. 이제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도 보조를 하고 또는 이제 상황본부라든지 센터에 계신 분들한테도 아 지금 하다가 통신이 문제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그냥 알아서 굴러가게 뭔가 백업이라든지 또는 다른 이제 오프라인 체계가 같이 염두가 된 상태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이 시스템에 종속되는 거는 사실 재난 상황에 좋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파블로 같은 데서 더 많이 고려할 거로 보이고 저희가 이제 드론을 이제 많이 날리시는 분들 또는 이제 뭐 산림에 그 방지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보면 어느 정도 하다가 아예 안 되겠다. 야 눈으로 보면서 할래라고 해서 고소차를 해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뭐 방지하시는 분들 많고 사실 그렇잖아요. 결국은 내가 보는 거 내가 볼 수도 있고 내가 확인해야 사실은 믿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야 이거 정말 깨끗한 물이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먹어보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물에 이제 좋은 걸 많이 넣어서 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하고 실제 사용하시는 분 간의 갭은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안 쓰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뭐지 그 누구라고 SK에서 한 그 뭐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이렇게 카톡처럼 하면 얘가 대화를 해주는 거 있었거든요. 예, 그런 서비스들이 나왔는데 사실 다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몇 번 해보고 그냥 그렇네라고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고려해서 사실은 진행되어야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야 저기 오늘 저쪽에 불이 조금 나와서 우리 가는데 지원해줘 하면 문제없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그게 통신이 문제되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어서 흘러가줘야 사실은 업무에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쟤를 못 믿는데 쟤 보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웃긴 거거든요. 사실 나는 바빠 죽겠는데 저기 가서 물건 받아라 내려오는 거 가서 지켜봐라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이제 파블로 같은 데서 이제 점점 고도화를 하면서 많이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드론 물자 운송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으로 저희가 우리 뭐 드론 관계자라면 다 아실 겁니다.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 파블로 항공의 유지창 부장님께서는 통신 쪽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우리 그 한국 드론 기술협회 김영우 회장님께서는 다양한 통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종합적으로 본다면 통합 관제를 하기 위해서 통신이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받침이 뭐가 되냐면은 이 배터리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 뭐 유무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연결을 한다면은 아마 효율적인 저희가 이제 뭐 산림 진화라든지 인명 구조 또 산림 방역 각종 산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물자 운송이라든지 다양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드론 물자 운송 간 그 제한 사항이 있다, 좀 불편한 사항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제한 사항이라는 거는 분명히 발생을 하고 실제로 상용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이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두 가지만 우선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우선은 이제 비행 경로 그리고 안전한 비행 경로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행 제한 구역이라든지 금지 구역 그리고 민가도 될 수가 있고요. 뭐 고층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 또 주로 이런 데에는 경로를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거나 산악 지역 그리고 하천 이런 부분으로만 경로를 설정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짧은 거리를 가는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를 돌아서 가게 되다 보니까 이런 효율이 뭐 말씀하셨던 배터리나 그런 부분에서도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좀 상실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안전성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되고 기체의 안전성이라는 게 아직은 항공기만큼의 드론이 그런 벽을 넘지는 못했으니까 이런 부분 어쩔 수 없이 좀 발생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긴 합니다.
드론으로 물류 배송을 한다. 취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물류 배송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드론으로 굳이 이걸 해야 돼? 저거 떨어지면 추락하면 위험한 거잖아. 이런 인식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실질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 상용화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이제 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가평이라는 이제 특색이 있다 보니까 좀 조용하고 사람들이 이제 관광차 많이 놀러 오는데 이게 날아다니면서 시끄럽다. 그런 부분 소음들이 되게 많았었어 가지고 이런 소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뭐 대화로서도 풀거나 아니면 그쪽에게 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우선은 대처를 하긴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제 좀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기체나 개발적으로 보면은 소음이 적게 나오는 프로펠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는 있고요. 아직 상용화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저 회장님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아마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갔죠. 엄청 많았습니다. 네,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기 머리 위로 날라온다 왜 날리냐 하고 막 찾아가고 뭐 이제 시끄러웠거든요 사실은. 근데 산림항공에서 쓰는 이제 물류 같은 경우에 쓰는 거는 사실 조금 이제 개념이 사실 다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그 헬기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제약 사양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헬기도 불러서 진화 훈련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 이제 좌방향으로서 우방향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누적돼서 운영되어 온 이미 이제 그 사이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맞춰서 이쪽을 하면 다들 문제 없다라는 것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드론을 날리다 보면 드론 자체가 시야각이 굉장히 좁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가리고 날리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물류 배송도 이 산림항공에서 실제 산불 진화 헬기로 진화하는 것처럼 사실은 같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한다든지가 조금 기존에 이제 헬기로 하던 부분들을 좀 녹여 넣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지 서로 믿고 할 수 있거든요. 헬기는 이렇게 가니까 얘는 이렇게만 간다라든지 그런 조건들도 같이 가지고 오고 그거를 사실은 조금 제약 조건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조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원주 가서 이제 그 진화대원 분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그 호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에서 끌고 가는 20파이짜리 호수인가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빵이랑 뭐 이런 거 주는 게 더 급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거를 하는데 뭐 유니목 같은 6x6 이런 차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그것만 갖다 줄 수만 있어도 걔는 충분하거든요. 이걸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춰서 기준을 만들고 그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인 이제 제한 사항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서 사실 활용을 해야 이게 좀 확장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두 번 해보고 잘 안 되네. 그리고 이제 파블로 같은 곳에서 막 시도를 하면 시끄러워서 힘들어요. 뭐 이렇게 이제 민원만 가면 더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얘의 용도가 사실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삽으로 파는 거랑 이제 모종 삽으로 파는 거는 사실 양이 다르잖아요. 그처럼 그에 맞는 거를 좀 정해서 시도를 해보면 사실은 어떤 유의미한 효과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엄청나게 뭐 나중에는 그 한 100km씩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죠, 사실. 그렇지만 그 가기 전에는 그래도 한 40km, 50km까지 정도라도 빨리 왔다 갔다 그냥 딜리버리 정도만 해줘도 도움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그게 결국은 이제 그거에 위해서 필요한 제약 사항들이 보이겠죠. 아니면 규제 같은 것도 보이고 그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저는 맞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 이제 파블로가 거기뿐만 딴 데 할 때도 민원을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막 그 맨날 전화 오고 거기에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특히 제일 심하신 분들이 아마 우리 집으로 왜 날아가냐 그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집 머리 위로 날아가냐? 나는 저거 필요 없다. 야, 이 조용한 동네에 저딴 걸 왜 하냐? 근데 분명히 이제
훈련하시거나 이제 뭐 하면서 이 물자 배송으로 산불 진화에 하는 걸 막 하면 야 저걸로 왜 헬기 안 부르고 하고 예전에 아마 올해 산불인가 그때 뉴스에도 났던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불났는데 산림청에서 헬기 안 보내준다라고 뉴스에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 헬기가 뭐 물론 이제 여유가 있으면 이제 보내주겠죠. 근데 그것도 한정된 자원이고 판단을 했을 때 저쪽이 더 그거 하니까 가고 이쪽은 그냥 소방에서 민가 쪽 처리만 할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게 이제 나갈 때 중간에 사실은 문제되는 부분들도 계속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계시는 이제 관계자분들이 야 일단 우리는 이것만 좀 한번 해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서 빠르게 도입이 된다면 똑같이 내가 가방을 2개 들 거를 하나만 들어도 되면 일단 그것도 회피한 거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도움은 아니지만 그 현장에 나가 있는 대원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그 업무 전체적인 걸 수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굉장히 도움된다. 왜냐면 나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제일 이제 신입이니까 야 저 밑에 가서 물 가지고 와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도 해소돼서 서로 이제 피로도를 줄이는 게 결국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기본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산림항공본부는 항상 행복하고 좋은 곳입니다. 활짝 웃으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거기 공기가 굉장히 좋던데요. 네네. 네. 저는 자주 가기 때문에 꼭 뭐 자랑이 아니지만 밤도 많습니다. 요즘 밤이 많이 떨어지는 계절이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요새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으로. 네. 자, 우선은 저 제한 사항을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그 비행 경로 확보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가 비행 제한 구역, 그리고 세 번째가 인구 밀집 지역,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효율성, 뭐 회피를 한다든지 그러면 배터리 소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점을 얘기하셨고요. 그다음 안전성, 뭐 추락이라든지 또는 부딪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소음 문제. 이걸 저희가 이제 보통 뭐라 그러냐면 민원 사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드론은 벌써 이런 민원 사항은 보편화가 돼 있고요. 또 지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산림항공본부에서는 그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벌써 소음 문제도 없고요. 또 현재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테스트하기 어려우시면 방문해 주십시오. 사실 이 문제는 상용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물류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산림항공본부나 국가 재난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물자 수송입니다. 무슨 장비라든지 또는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용액이라든지 어떤 그런 물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류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택배라든지 다량의 물건들을 또는 다수의 물건들을 옮기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게 이제 밀집 지역 또는 아파트 지역 또는 이 전봇대가 있다든지 아파트가 있다든지 이런 곳을 가야 되니까 이 GPS라든지 정확한 위치가 돼야 되다 보니까 향후 이거는 뭐 한 5년 10년에는 아마 상용화가 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할 문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포커스를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우선은 산불 진화, 우리가 산림항공본부에 오다 보니까 이거에서는 우선은 이런 뭐 민원 사항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비행 제한 구역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또 추락했을 때 그런 문제, 아마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게 이제 상용화가 확대가 돼서 이제 민가라든지 관련된 물류 배송까지 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 사항 꼭 필요합니다. 또 법적 제한도 또 어떤 규제 완화도 좀 필요하고요. 자, 다음은 드론 물자 운송 각종 규제에 대해서 요 금방 제한 사항이 나왔으니까 이 각종 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크게. 네, 우선 제한사항도 규제랑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저희가 제한사항을 받아들이는 게 지금 규제고요. 규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행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되어 있고, 비행 경로랑 이런 부분들이 비행 승인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안전한 확보를 하지 않았을 때는 비행 승인을 내어줄 수 없다, 이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고로 이어지면 절대 안 되고, 인사사고로 이어진다는 부분은 이제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비행 승인 그리고 안전성 확보 이 부분을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비행 승인에서는 지금 통신에 대한 이제 두절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행 경로, 안전한 경로에 대한 확보, 그리고 문제가 혹시 발생해서 제어가 안 됐을 때 기체가 어느 정도의 안전성의 경로로 뭐 비상 착륙장으로 간다거나 이륙장으로 다시 돌아온다거나 그 자리에 뭐 내려앉는 부분은 이제 그 자리가 뭐 어느 뭐 도로 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험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비행 승인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뭐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할 것이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 착륙장으로 가서 랜딩을 할 수 있는 부분, 다시 이륙지로 복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기체에다가는 저희가 낙하산이라는 드론용 낙하산을 적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체가 갑자기 70도 이상이 되는 기울어진 각도가 있다거나 고도가 순차적으로 뭐 불규칙하게 확 떨어진다거나 이랬을 때 낙하산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 있고, 그 낙하산이 뭐 안전하게 내려온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고 좀 천천히 내려오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규제에 대해서 조금씩 완화되는 부분을 요청드리면서, 실제로 이런 규제가 조금씩 뭐 이번 실증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규제가 조금씩 완화는 되고 있고요. 많은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달라. 그럼 충분하게 이런 내용을 좀 반영해서 개선을 해보는 방향성으로 잡아보자. 이런 식으로 좀 규제에 대한 부분은 뭐 아직까지는 많이 있으나 조금씩 풀릴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이제 지금 산림항공에서 물자 배송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떨어뜨릴 거냐 놓고 올 거냐거든요. 사실은 그때 떨어뜨리는 것 때문에 계속 이슈가 많았거든요. 예전에 한 4, 5년 전인가 그 1박 2일에서 그 섬에다가 드론으로 이제 물건을 이제 멤버들 놓고 갖다 주는 것들을 막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막 됐어요. 뉴스에 나오고 야 저거 불법인데 왜 하게 했냐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게 그러면 그 저희가 과장님 혹시 헬기에서 이렇게 투하하는 거 불법인가요, 아닌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항공안전법에는 불법이지만 네. 이런 재난을 하는 법에 우리 같은 경우는 특례를 저도 받아서 네. 아 그러면 사실 얘도 그렇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 나무 때문에 걸려서 못 받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사실 투하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그 음식물이나 이런 것 중에 좀 높은 데서 완전히 박살나서 못 쓰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거 말고 뭐 호스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투하한다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공안전기술원이나 아니면 국토부의 담당자들은 이제 야 이거는 어떻게 기준이 없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항상 같은 말을 해요. 예외 상황이니까 되긴 하는데 문제 삼으면 우리도 잘 몰라요. 이런 식의 답을 계속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올해도 그 드론 고도 때문에 아마 김소환 주무관님이 이거 고도 풀고 뭐 이것 때문에 많이 진행하셨잖아요. 그 진행해 보면 풀어줄 수 있는데 나는 책임 못 져가 그때 자꾸 붙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항공본부 차원에서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꺼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그래 그냥 지난번 넘어갔으니까 뭐 상관없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걸 약간 이제 우리는 의견을 계속 그쪽에다 던지고 이게 그 항공기가 똑같이 특례 사항에 해서 좀 진행이 돼야 뭔가 쓸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것도 사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에서 이게 산만 넘어가면 통신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얘를 높이 띄우면 사실 통신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높이 띄우는 게 더 나은데 그걸 또 150m를 재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가 맨날 나오면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나는 일방통행을 이렇게 많은 동네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엄청 짜증 나잖아요. 아니 저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다 돌아야 돼. 근데 아차 하고 지나면 또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딱지가 막 사람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쓰시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그쪽에 규제가 있더라도 이거는 이런 특례 정해서 해달라는 식으로 어필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꼭
뭐 샌드박스라든지 아니면 규제 개선 추진단 이런 거 통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하실 때 이제 그쪽 담당자들을 불러서 야 이렇게 해야 된다 한번 봐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쪽에서는 야 이런 거 자꾸 저기도 달라 그러고 뭐 저기도 해달라고 하는데 싫어하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네가 와서 한번 볼래? 와서 이래. 그러니까 이거 도와줘라는 식으로 해서 좀 풀어나가야 결국은 이쪽이 이제 더 발전하고 그다음에 선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아마 항공본부에서 그쪽으로 쓰기 시작하고 이게 효과를 좀 보면 딴 데 다 따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많이 써본 쪽이 더 잘 알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할 수 있게 규제가 있는 것도 조금 이제 과감하게 한번 모아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민간에서 또 이제 사업이라든지 뭐 지자체 실적이라든지 거 많이 진행하지만 그건 또 별개거든요, 사실. 급한데 저거 똑같습니다. 불이 많이 나서 급해서 막 민간의 헬기 추가로 요청하고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기존에 훈련 이런 거 좀 같이 해봤기 때문에 다 내용들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얘도 사실은 꼭 산림청에만 있는 항공본부에만 있는 드론을 활용할 것인가 나중에는 민간 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결국은 규제랑 또 연결되는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정리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규제 그러면 우선 딱딱하고요. 뭔가를 갖다 풀어야 된다, 완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뭐 요새 규제 혁신, 뭐 혁신을 한다, 막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제가 국토부 그 드론 특별 자유구역을 그 강원도 원주 거를 직접 제가 단독으로 작성해서 저희 원주가 세 개 구역이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드론 특별 자유구역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간 규제하고 아까 말씀한 특수 상황에서의 어떤 그 규제라는 표현 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아까 항공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미 그 산림항공본부는 산불시에 그 산림 그 진화 대원이죠. 올라가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선은 뭐 식사도 못 하고 물 보급이라든지 또는 식수 먹는 것도 안 되다 보니까 벌써 오래 전부터 그 드론에서 이제 낙하를 시키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셨어요. 그 민간에서는 아직 이제 뭐 그런 걸 갖다가 하기에는 뭐 규제도 많고 그랬는데 이 산림항공본부에서는 벌써 뭐 소화액 그런 그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민간이 아니다 보니까는 연구 목적이라든지 국가 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 허용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림항공본부가 역할이 크고요. 그리고 드론 그 산림항공본부의 드론 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테스트와 경진대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는 우리가 보통 그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점층적으로 민간에서도 물류뿐만 아니고 다양한 부분에서 아마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발 그리고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아마 공공기관에서는 아마 이런 그 테스트를 하고 이런 데가 아마 산림항공부가 첫 번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민간 업체나 또는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산림항공부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 페이퍼가 있어서 이런 부분, 애로사항을 충분히 얘기할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물자 운송에 대한 기술 개발 계획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상용화 서비스도 우선 시작이 되어 있었고 뭐 1년간의 많은 데이터들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도 당연히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 부분 이제 찾아뵙고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개발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인력이 투입돼가지고 좀 비효율적인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에서 물건들을 자동으로 뭐 물건을 적재한다거나 하역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전용적으로 여기는 성남 비행장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체보다도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물류 배송 스테이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자동화 스테이션도 있고 이런 물류 배송 스테이션 뭐 사업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테이션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사업적인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자동화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좀 더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체는 5kg만큼의 페이로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kg의 적정량만 운송을 하고 있고 3kg로 잡은 이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건들이 거의 80% 기준들이 3kg대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타깃을 잡았었고요. 하지만 지금 정부나 이런 데 쪽에서는 이거는 부족하다. 고중량을 할 수 있는 기체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개발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림본부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체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빵이나 음료, 식사 같은 부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으나 뭐 소방호스라든지 소화탄 이런 부분들 꽤 무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는 감당하기 어려울 걸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좀 고중량을 감당할 수 있는 기체 개발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 파블라항공 같은 경우에는 군집 비행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아트쇼라고 그러죠. 여러 대 지금 저희 600대, 700대까지 드론들이 한 번에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화 접목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몇백 대까지는 아니겠죠. 10대, 뭐 열 몇 대까지 되겠지만 그 대수를 한 번에 활용을 해가지고 산림본부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지역을 한 번에 커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간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방제 드론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많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지역과 여러 평야 쪽에서 넓은 지역을 많이 커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뭐 대낮이나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일몰 정도 될 때 아니면은 새벽 시간에 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에 쫓겨서 하시는 분들이 여러 대의 드론으로 그 한 번의 평야를 한 번에 방제를 할 수 있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범위적인 측면으로 산림본부에다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군집비행이 그렇게 범위적인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나 그런 부분들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무거운 물건들이나 로봇 같은 거를 여러 대의 기체가 뭐 이동하는 모습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뭐 저희 회사 측에서도 뭐 고중량의 물건을 굳이 꼭 한 대의 큰 드론이 옮긴다기보다 여러 대의 드론이 그걸 분산해서 여러 대의 그 드론들이 그거를 분산해 가지고 무게를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개발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부장님 발표하는데 얘가 위에 되게 시끄럽게 하는데 제가 전화를 넣을까요? 일단은 아까 배송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혹시 주무관님 산에 가서 라면이 배송되면 좋지 않을까요? 컵라면 그죠? 다른 것보다 컵라면 하나씩 투하되면 최고지 않을까? 네. 근데 일단은 배송 기술들을 보면 앞으로 이제 발전 방향들이 조금 이제 나눠지긴 하더라고요. 혹시 이제 쿠팡 대부분 한 번 정도 다 써보셨죠? 네, 쿠팡이 개념이 풀필먼트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일단 다 가지고 채워놓고 너한테 보내줄게거든요. 그러니까 내 창고 안에 모든 세상에 모든 팔 수 있는 물건 채워놓고 거기서 한 번에 보내줄게가 쿠팡인데 사실은 이제 이 산림 같은 경우에 산불 진화에도 결국은 약간 그런 개념. 제가 알기로는 그 진화 차량에도 그 호수랑 여러 가지 다 싣고 다니지 않으세요? 그 테이블, 의자, 뭐 그늘막부터 해서 전부 다 가져다니시죠, 거의 다. 예.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보내야 될 때 거를 이렇게 누르면 우리가 이제 그죠 그 자판기처럼 걔가 바로바로 딱 체킹을 해서 보내주는 형태까지로 나중에 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현재 보면 100kg, 150kg짜리 이제 배송용 드론도 테스트를 많이 하고 계시긴 해요. 근데 실제로 100kg 이렇게 되려면 기체가 거의 250kg 이상 이렇게 나와보다 보니까 운영의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적어도 50kg에서 100kg 정도까지 된다면 그때는 아마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 2.5톤 트럭 정도에 뒤에 실려서 가서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해줄 수 있어도 필요한 물건들 정도는 나를 수 있어서 그 정도만 돼도 실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그때까지는 시간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희망적인 거는 배터리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거랑 그다음에 비행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이제 항공본부에서도 특히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아마 드론 택시 같은 거 비슷한 거를 개조해서 한다거니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송 기술은 결국은 이제 트럭과 그다음에 엔드투엔드의 물리를 얼마나 정확히 갖다 주냐가 초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이제 발전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기술 개발에서 이제 자동화 시스템 얘기가 나오셨는데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에서 이미 상용화가 돼 있고 다만 이제 저희하고는 통신이나 여러 가지 안 맞으니까 국산화돼서 저희가 그 정부기관이나 쓸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맞는 실정에 맞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빨리 좀 파블로 항공에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키로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고도화가 되고 있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3kg가 했는데 3kg가 5kg 되고 5kg가 10kg 됩니다. 그리고 또 산림항공본뿐만 아니고 다양한 그 정부에서도 지금 드론을 활용한 부분 때문에 규제 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곧 어느 정도는 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내 기술진들이나 또는 드론 업체들이 밤낮으로 주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앞으로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으로 저희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드론 기술 동향에 대해서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드론 기술 동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해외랑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뭔가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기체를 개발을 하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이런 특성화된 기체를 개발하는 건다기보다 중량을 늘릴 수 있는 기체를 개발하면서 오히려 기체보다는 밑에 서브로 갈려갈 수 있는 방제 드론이라든지 배송 드론 그리고 찌개팔에 달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개발을 더 초점을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좀 환경상 우선 좀 그런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되는 부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나 국내에서 보여지는 시선은 좀 다르게 접근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국내랑 해외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니나 이렇게 빼고는 드론 그러니까 드론 기체 자체 만드는 회사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사실은 거의 다 문을 닫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거나 지진 상태를 파악하거나 지형 분석하는 거 위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간 상태고요. 미국도 이제 군용하고 몇 개 업체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사실 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잘 아시는 DJI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고성능을 대부분 차지하고 방제 같은 거 이제 조립형 드론들을 많이 쓰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사실 그런 기체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업체가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파블로 같이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특정 목적에 맞는 드론의 쪽으로 이제 사업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는. 그러니까 특수 목적, 방제라든지 아니면 배송 이렇게 딱딱딱 나눠진. 그러니까 차량으로 보면 특장차 있지 않습니까? 특장차 뒤에 우리가 이제 덤프를 실 수도 있고 직계발을 실 수도 있고 각 나뉘잖아요. 그런 형태로 좀 가는 것 같고 이제 일본은 완전히 이제 그 재난재해라든지 그런 분석 위주고 나머지 이제 만드는데 이제 소니 정도만 이제 따로 개발을 하는 상태고 다른 나라도 사실 조금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해외하고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 위주로 많이 좀 하고 분석 이런 쪽으로 많이 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그래도 발전성을 본다면 군수품 시장에서가 아마 발전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다음이 산림항공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림항공본부는 아마 항공본부의 특수성 때문에 의지를 갖고 자체적으로 하는 그 의지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보통 그 기관에서 이거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경진대회 또 포럼 이런 걸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산림에 대한 그 특히 산불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지금 중요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 쪽 같은 경우는 뭐 경북도 마찬가지겠지만 올 4월에도 큰 불이 났고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오늘도 물자 운송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소화액 같은 거 투하라든지 또는 인명 구조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뭐 이제 물건 장비를 전달한다든지 아마 그게 애로사항 때문에 더더욱 이거가 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 동향이라 한다면 더 지금보다는 진일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산림 내 우리 이제 이게 물자 운송하면은 이제 활용 방안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말고 또 다양한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은 뭐 다양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뭐 현재까지 이야기 드렸던 데에서 이야기 드리게 된다 그러면은 뭐 산림이나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뭐 저희 같은 이제 관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연결이 되었을 때 뭐 상황 파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드론들이 날아가서 하는 부분, 항공 헬기들이 하는 부분, 그 이외의 특수 장비들이 가서 하는 부분을 한눈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뭐 통제를 할 수 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범위로 뭐 군지 비행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뭐 범위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곳의 문제점들을 뭐 파악하는 뭐 촬영이나 그런 영상을 받아본다든지, 그리고 뭐 물건을 갖다 준다든지 고중량에 대한 부분을 해주고, 이런 부분을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뭐 확인하면서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산림청이 사실은 드론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400대가 넘게 전국에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기관 중에 제일 많더라고요. 그 서방이 218대인가 그렇고 산림이 420대 정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산림청이.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항상 이제 또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많이 사줬는데 왜 안 써라고 이제 국감이든 뭐든 맨날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를 결국은 이제 많이 쓰게 하고 많은 용도에 하게 하려면 이걸 운영하신 분들한테 뭔가 베네핏이 있거나, 그분들 이게 왜냐면 드론이 날다가 그냥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분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드라이버 중에 한 개거든요. 예, 불 끄고 필요한 소화기일 수도 있고 그냥 한 개의 도구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운영하신 분들한테 부담으로 가는 게 사실은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많이 있는 거를 잘 쓰게 하고, 그럼 잘 쓰게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베네핏이라든지 아니면 그를 위한 보호 장치들을 마련해 주는 게 결국은 얘의 활용성도 높이고 얘를 가지고 더 창의적인 부분들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실 거거든요. 하다못해 뭐 그 지자체에서 보면 가을에 뭐 단풍 축제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꽃 축제 이런 거 할 때도 지자체들은 대부분 이제 작은 데들은 드론을 안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대부분 잘 못 날리세요. 왜냐하면 거의 안 날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데 지원을 가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 산림청의 역할을 더 뽐낼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좀 선행이 됐으면 하는 게, 그러면 결국은 이 가지고 있는 것들만큼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질문, 그리고 운송이라든지 이 운송에 대한 뭐 사업 시스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활용도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는 그 뭐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하려면 드론 정비센터 같은 게 있어야 된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드론 정비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부터 산림항공부에서는 드론 정비센터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았고요. 또 지금 뭐 그 민간 대학에서나 연구하는 곳에서도 지금 드론 정비센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 드론 정비센터가 있어야지만 다양한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고, 거기서 규제 완화라든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항공 기술원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는 항공을 하는 곳이고 드론만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런 채널이 좀 약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산림항공본부에서 그 현장 적용을 위해서
야간이나 또는 자동 및 수동 비행을 적용해 가지고 케이블을 달고 가서 20m 정도 되는 케이블 또는 1에서 2m 정도 되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물건을 낙하하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는 목적이 아마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장비라든지 또는 식수라든지 간식이라든지 다양한 걸 하기 위한 또는 인명 구조를 하기 위한 어떤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인 것 같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우리 주무관님이나 아니면 우리 팀장님 조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계신가요, 주무관님? 예. 지금 항공본부에서는 작년부터 해가지고선 뭐 케이블 달고 우선 통신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이미 좌표를 이제 무선으로 받아가지고선 드론 비행 시스템에 입력을 해가지고선 자동 비행을 하는 것까지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연습해가지고선 현장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는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산림항공본부 주무관님께서 좀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에 불이 났는데 10월 되니까 또 걱정이 됩니다. 이제 민간인들 또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지만 우리 산림항공본부는 지금부터 이제 산불 대비를 해야 됩니다. 밤낮으로. 그래서 항상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 산림항공본부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걸 어떻게든 산불에 대한 어떤 진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부분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산림항공본부는 단순하게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헬기도 있고 진화 대원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이 멀티로 정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멀티로 움직이고 있고요. 전국 10개소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게 대비를 하고 있지만 불이 어디서 날지 모릅니다. 항상 어디서 날지 모르니까 지금 산불 이 기간에는 다들 긴장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요즘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과연 산림항공부가 저거를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을까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캐나다의 본부장님 불 아직 안 꺼졌나요? 불이 아직 안 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선진국인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불나면 그냥 놔둡니다. 근데 우리 항공본부에서는 죽기 살기로 불을 끄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또 민간 파블로 항공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드론 항공협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산림항공본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제 업체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사업적으로나 이런 부분들로만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산림항공본부에서 원하시는 취지나 그런 부분들에 좀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다고 해서 사업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을 풀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 그리고 민간에서는 이제 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아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또 나아가서는 이제 드론이나 이런 항공 쪽 무인기를 하는 회사로서 모든 정부 기관이라든지 어디에서든지 이런 활용되는 수 있는 개발을 하는 부분으로 좀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할 때는 비행기가 안 가더니 제가 하니까 다시 비행기가 가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항공본부에서 진행한 토크쇼였습니다.